이거 나, 우리 아빠라고. 아빠, 나 태양이야. 치워. 회장님 옷에 흙 묻는다. 어디서 미친놈이 굴러들어와서 흙먼지 구덩이에 처박힌 청년은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아버지를 올려다봤습니다. 20년 만에 만난 아버지는 아들의 절규를 듣고도 차갑게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난 자식 같은 거 없다. 경찰 불러. 그 매몰찬 한마디가 곰방꾼 청년의 가슴에 붉은 불꽃을 지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오늘 자신이 짓밟고 지나간 그 초라한 청년이 훗날 당신의 회사를 통째로 집어삼킬 유일한 구원자가 되어 돌아올 줄은.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된 가장 높은 곳을 향한 복수극. 별빛 달빛 사연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구독해 주시면 채널 운영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폭염이었습니다. 섭씨 35도를 넘나드는 찜통더위 속에서 강태양은 자신의 몸무게보다 무거운 벽돌 뭉치를 등지게에 얹고 비틀거렸습니다. 땀이 비오듯 쏟아져 눈을 뜰 수조차 없었지만 강태양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끙, 흡. 강태양이 단전에서부터 기압을 끌어올리며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이곳은 엘리베이터조차 설치되지 않은 강남 랜드마크 건설 현장의 15층이었습니다. 허벅지 근육이 터질 듯 비명을 질렀지만 강태양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투석 치료를 기다리는 어머니 김순자의 병원비가 어깨를 짓누르는 벽돌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기 때문이죠. 그때였습니다. 현장 소장 박 씨가 안전모를 고쳤으며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박 소장이 강태양의 등짝을 손바닥으로 치며 소리쳤습니다. 야, 곰방, 너 거기서 뭐해? 빨리빨리 안 움직여. 강태양이 흐르는 땀을 손등으로 훔치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마지막 짐입니다. 금방 옮기겠습니다. 박 소장이 인상을 찌푸리며 손을 휘저었습니다. 됐고, 지금 VIP 오신단 말이야. 너처럼 꼬질꼬질한 애들은 눈에 띄면 안 되니까 저기 자재 참고 뒤로 가서 찌그러져 있어. 냄새 풍기지 말고. 강태양이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강태양은 부당한 대우에도 묵묵히 자재 창고 뒤편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잠시 후 현장에 거대한 철제 게이트가 열리며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찰차의 호위를 받으며 검은색 고급 세단들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수백 명의 인부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웅성거렸습니다. 박 소장이 침을 꿀꺽 삼키며 허리를 90도로 굽혔습니다. 회장님 오십니다. 다들 차려. 맨 앞에 검은색 마이바흐 뒷문이 열리고 티끌 하나 없는 수트 차림의 남자가 내렸습니다. 대한건설그룹의 한진혁 회장이었습니다. 한진혁은 선글라스를 벗으며 날카로운 눈빛으로 현장을 둘러보았습니다. 그 압도적인 위험에 현장 임원들은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하고 도열했습니다. 자재 창고 틈새로 이 광경을 훔쳐보던 강태양의 손에서 물통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강태양의 눈동자가 지진이 난 듯 흔들렸습니다. 한진혁이 고개를 돌리는 순간 그의 오른쪽 귀 밑에 선명하게 남은 화상 흉터가 강태양의 시야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강태양이 절대 잊을 수 없는 흉터였습니다. 20년 전 빚쟁이들에게 쫓기던 밤 여관방에 자신과 어머니를 두고 사라졌던 아버지의 얼굴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강태양이 안전 펜스를 뛰어넘으며 목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아빠. 갑작스러운 고함에 수행원들이 당황하여 주춤했습니다. 강태양은 그 틈을 타 한진혁의 코앞까지 전력 질주했습니다.
강태양이 한진혁의 팔을 거칠게 낚아채며 외쳤습니다. 아빠, 나야. 나 태양이야. 한진혁이 깜짝 놀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낯선 청년의 돌발 행동에 한진혁은 본능적으로 방어 자세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강태양의 눈을 마주친 순간 한진혁의 표정이 묘하게 굳어졌습니다. 흙먼지를 뒤집어 쓴 청년의 눈매가 자신의 젊은 시절과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었기 때문이죠. 그때였습니다. 건장한 경호원 서너 명이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경호팀장이 강태양의 팔을 뒤로 꺾으며 소리쳤습니다. 뭐하는 놈이야? 제 앞에. 으악. 강태양이 아스팔트 바닥에 얼굴을 지시겨진 채 비명을 질렀습니다. 입술이 터져 비릿한 피 맛이 났지만 강태양은 고개를 쳐들고 한진혁을 노려보았습니다. 강태양이 피 섞인 침을 뱉으며 울부짖었습니다. 나 강태양이라고. 왜 나를 모른 척해? 엄마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그 처절한 외침은 공사장의 소음을 뚫고 한진혁의 귓가에 꽂혔습니다. 한진혁의 동공이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가 무의식적으로 손을 뻗으려던 찰나 곁에 서 있던 한민재 전무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한민재가 차가운 목소리로 경호원들에게 손짓하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미친 사람이니 당장 끌어내세요. 강태양은 짐짝처럼 들려 끌려가면서도 끝까지 아버지의 눈을 놓지 않았습니다. 아빠, 아빠. 한진혁은 차에 다시 오르려다 멈칫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강태양의 찢어진 작업 조끼 사이로 반짝이는 금속 물체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반쪽짜리 하트 모양의 펜던트였습니다. 한진혁이 아내에게 정표로 주었던 바로 그 물건이었습니다. 한진혁이 떨리는 손을 주머니에 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한민재는 한진혁의 미묘한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한민재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그는 곧바로 보안팀장을 불렀습니다. 한민재가 보안팀장의 귓가에 낮게 속삭였습니다. 지금 즉시 현장 CCTV 영상 전부 삭제해. 그리고 저 녀석 경찰에 넘기기 전까지 저쪽 컨테이너에 가둬놔. 아무도 접근 못하게. 보안팀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무전기에 대고 지시했습니다. 강태양은 멀어지는 아버지의 등을 바라보며 절망했습니다. 20년의 기다림이 철저한 외면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에 강태양은 바닥에 질질 끌려가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잠시 후 현장 구석에 있는 낡은 컨테이너 안이었습니다. 나 이거 놓으라고. 강태양이 몸부림쳤지만 경호원들은 그를 의자에 거칠게 앉히고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텅 빈 컨테이너 안에 홀로 남겨진 강태양은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터진 입술과 멍든 몸의 고통보다 아버지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배신감이 더 컸습니다. 강태양이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뒤적였습니다. 꼬깃꼬깃해진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젊은 시절의 한진혁이 어린 강태양을 안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강태양은 사진을 가슴에 품고 오열했습니다. 그때 끼익하는 소리와 함께 컨테이너 문이 열렸습니다. 한민재 전무가 수행 비서도 없이 홀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손수건으로 코를 막으며 혐오스럽다는 듯 강태양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한민재가 구둣발로 강태양의 정강이를 툭 차며 말했습니다. 너 뭐하는 놈이야? 돈 뜯어내러 왔어? 강태양이 이를 갈며 대답했습니다. 당신들 뭐야? 우리 아빠야. 저 사람 내 아빠 강만수라고. 한민재가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강만수? 대한민국 재계 서열 10위 한진혁 회장 보고 강만수라니.
소설을 써도 좀 그럴듯하게 써야지. 강태양이 사진을 내밀며 소리쳤습니다. 이거 안 보여? 이게 증거야. 우리 아빠라고. 한민재의 눈길이 사진에 머물렀습니다. 틀림없는 한진혁의 젊은 시절 모습이었습니다. 한민재의 표정이 순식간에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그는 강태양의 손에서 사진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강태양이 묶인 손을 뻗으며 발악했습니다. 내놔. 내 사진이야. 한민재가 품에서 라이터를 꺼내 켰습니다. 치익하는 소리와 함께 불꽃이 일렁였습니다. 한민재가 사진 끝에 불을 붙이며 말했습니다. 이런 건 없는 게 낫지. 안 돼. 강태양의 비명 속에서 사진은 순식간에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미소가 검은재가 되어 바닥으로 흩날렸습니다. 강태양은 이성을 잃고 덤벼들려 했지만 결박된 몸 때문에 의자와 함께 바닥으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강태양이 바닥을 뒹굴며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으윽. 한민재가 바닥에 떨어진 재를 구두굽으로 비벼끄며 강태양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한민재가 강태양의 귓가에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잘 들어. 내 아버지는 죽었어. 앞으로도 영원히 죽은 사람이어야 해. 주제 파악하고 살아. 이 쓰레기야. 한민재는 미련 없이 몸을 돌려 컨테이너를 나갔습니다. 쾅 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강태양의 심장을 때렸습니다. 어두운 컨테이너 안에 홀로 남겨진 강태양은 바닥에 흩어진 재를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한편 회사로 복귀하던 마이바흐 아니었습니다. 한진혁 회장은 창밖을 멍하니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양복 주머니 속의 펜던트를 꽉 움켜쥐고 있었죠. 식은 땀이 그의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방금 전 마주친 청년의 절박한 눈빛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진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운전기사에게 말했습니다. 김 기사. 운전기사가 백미러로 한진혁을 살피며 대답했습니다. 네, 회장님. 한진혁이 주먹을 꽉 쥐며 명령했습니다. 차 돌려. 운전기사가 당황하며 되물었습니다. 네, 회장님, 다음 일정이. 한진혁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장 차 돌려. 아까 그놈 연행된 경찰서로 간다. 육중한 마이바흐가 급하게 유턴하며 거친 타이어 마찰음을 냈습니다. 한진혁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희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만약 그 아이가 정말 내 아들이라면, 내가 짐승처럼 버리고 온 내 핏줄이라면, 그 시각 컨테이너 안의 강태양은 어둠 속에서 눈을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죽일 듯 노려보던 한민재의 눈빛, 그리고 자신을 외면한 아버지. 강태양의 가슴 속에서 설명할 수 없는 오기와 생존 본능이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강태양이 피 맺힌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렸습니다. 두고 봐. 절대 이대로 안 끝나. 경찰서 조사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창살 없는 창문으로 들어오는 오후의 햇살마저 무색하게 만드는 냉랭함이 감돌았죠. 강태양은 차가운 철제 책상 앞에 앉아 맞은편에 앉은 남자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대한건설 법무팀의 최 변호사였습니다. 최 변호사가 서류 한 장을 강태양 쪽으로 툭 밀며 말했습니다. 강태양 씨, 상황 파악이 아직 덜 된 모양인데 이건 합의서가 아니라 선처 탄원서입니다. 회장님께 폭력을 행사하고 업무를 방해한 죄, 징역 3년은 좋게 나올 겁니다. 강태양이 수갑찬 손을 들어 서류를 가리키며 대답했습니다. 몇 번을 말합니까? 난 폭행한 게 아니라고요. 그 사람이 내 아버지라서. 최 변호사가 비웃음을 흘리며 말을 끊었습니다. 아, 그 망상증.
최 변호사가 넥타이를 고쳐 매며 말을 이었습니다. 의학적 소견이 필요해 보이네요. 여기 사인하면 정신과 치료 조건으로 고소 취하하고 위로금 명목으로 5천만 원 지급해 드립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강태양이 입술을 깨물며 최 변호사를 쏘아보았습니다. 조건? 최 변호사가 볼펜 끝으로 책상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다시는 회장님 근처 반경 100엠 내에 접근하지 말 것. 그리고 어디 가서 아버지라는 헛소리하고 다니지 말 것. 강태양의 눈에 핏발이 섰습니다. 5천만 원. 어머니의 투석 비용을 몇 년은 댈 수 있는 큰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받는 순간 자신의 기억과 아버지는 거짓이 되고 맙니다. 강태양은 떨리는 손으로 합의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직. 강태양은 보란듯이 합의서를 반으로 찢어버렸습니다. 종이 찢어지는 소리가 적막한 조사실을 갈랐습니다. 강태양이 찢어진 종이 조각을 최 변호사 얼굴에 뿌리며 소리쳤습니다. 돈 필요 없어. 내 죄라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른 죄밖에 없어. 당신들 그 사람한테 가서 전해. 돈으로 입 막으려 하지 말고 직접 와서 내 눈 보고 말하라고. 최 변호사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이 자식이 진짜 곱게 말하니까. 그때였습니다. 조사실 문이 벌컥 열리며 경찰서장이 땀을 뻘뻘 흘리며 들어왔습니다. 서장이 다급하게 길을 트며 외쳤습니다. 회장님 오십니다. 다들 비켜. 형사들이 기립하는 사이 한진혁 회장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방금 전 현장에서 보았던 수트 차림 그대로였지만 분위기는 사뭇 달랐습니다. 대한민국 재계 거물의 등장에 좁은 조사실이 꽉 차는 듯한 위압감이 흘렀습니다. 최 변호사가 당황하며 허리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직접 오실 필요 없이 저희가 알아서 처리. 한진혁이 손을 들어 최 변호사의 말을 막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오직 수갑을 찬 강태양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터진 입술, 찢어진 작업복, 그리고 분노와 원망이 뒤섞인 아들의 눈빛. 한진혁이 강태양의 맞은편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한진혁이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모두 나가 있어. 서장과 형사, 변호사까지 쭈뼛거리며 방을 빠져나갔습니다. 블라인드가 쳐진 조사실 안 숨막히는 정적 속에 부자만이 남았습니다. 한진혁은 떨리는 손을 감추기 위해 허벅지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한진혁이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입을 뗐습니다. 너, 이름이 강태양이라고 했나? 강태양은 대답 대신 고개를 돌렸습니다. 20년을 기다린 재회치고는 너무나 비참한 꼴이었습니다. 한진혁이 강태양의 목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내 귀 밑에 흉터. 누가 말해줬지? 내 어머니인가? 강태양이 다시 고개를 돌려 한진혁을 노려보며 으르렁거렸습니다. 엄마 입에 당신 이름 올리지 마. 당신 우리 버리고 도망간 거잖아. 빚쟁이들한테 우리 던져놓고 혼자 살겠다고 도망간 거잖아. 한진혁의 동공이 흔들렸습니다. 오해였습니다. 20년 전 그날 돈을 구하려다 납치되어 원양어선에 팔려갔던 자신이었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고 돌아왔을 땐 아내와 아들은 이미 사라진 뒤였죠. 하지만 지금 당장 그 말을 한다고 믿어줄 리 없었습니다. 한진혁의 시선이 강태양의 셔츠깃 사이로 향했습니다. 금색 줄이 보였습니다. 한진혁이 불쑥 손을 뻗어 강태양의 목걸이를 끄집어냈습니다. 강태양이 몸을 뒤로 빼며 소리쳤습니다. 이거 나. 하지만 반쪽짜리 하트 펜던트가 한진혁의 눈앞에 드러났습니다. 뒷면에는 J&S라는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한진혁과 아내 수연의 약자였습니다.
한진혁의 눈가가 붉게 물들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내 아들이다. 살아있었다. 그 순간 한진혁의 머릿속에 이복 동생 한민재의 얼굴이 스쳤습니다. 아까 현장에서 한민재가 강태양을 처리하려던 살기 어린 눈빛, 조사실 밖 복도에는 한민재의 신복들이 깔려 있을 것이 뻔했습니다. 지금 자신이 아들이라고 인정하는 순간 강태양은 한민재의 타깃이 되어 쥐도 새도 모르게 제거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지켜야 한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한진혁은 입술을 깨물며 펜던트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표정을 굳혔습니다. 배우가 가면을 쓰듯 아버지의 얼굴을 지우고 회장의 가면을 썼습니다. 한진혁이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착각하지 마라. 난 너의 아버지가 아니다. 강태양의 표정이 얼어붙었습니다. 뭐? 한진혁이 품에서 수표 한 장을 꺼내 책상 위에 던졌습니다. 내 과거를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싸구려 감성파리로 한몫 챙기려 했다면 번지수 잘못 찾았어. 난 자식 같은 거 없다. 강태양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거짓말. 한진혁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덧붙였습니다. 합의금이다. 이거 받고 떨어져. 다시는 내 눈앞에 띄지 마라. 한진혁은 강태양의 눈을 피하며 급하게 몸을 돌려 조사실을 나갔습니다. 등 뒤에서 강태양의 절규가 터져나왔습니다. 강태양이 책상을 쾅 내리치며 울부짖었습니다. 거짓말, 거짓말이야. 당신 눈은 울고 있잖아. 비겁한 인간. 평생 그렇게 도망이나 다녀. 조사실 문을 닫은 한진혁은 그제야 참고 있던 숨을 토해내며 복도 벽을 짚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경찰서 복도 끝 자판기 옆 음영진 곳이었습니다. 한민재 전무가 캔커피를 든 채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직접 경찰서까지 와서 피의자를 독대한다? 그리고 그냥 풀어준다? 한민재의 눈매가 가늘어졌습니다. 최 변호사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보고했습니다. 전무님, 회장님이 고소 취하 지시하셨습니다. 그냥 단순 해프닝으로 덮으라고. 한민재가 들고 있던 캔커피를 찌그러뜨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단순 해프닝일 리가 없지. 방금 조사실에서 비틀거리며 나온 한진혁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자식을 찾은 아비의 눈이었습니다. 한민재의 입꼬리가 비틀렸습니다. 한민재가 최 변호사에게 턱짓하며 명령했습니다. 찾았네. 진짜 핏줄. 최 변호사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네. 한민재가 싸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 팀장, 저 자식 풀려나면 뒤 좀 밟아. 어디서 사는지, 가족은 누구인지 싹 다 파악해. 최 변호사가 머뭇거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회장님이 건들지 말라고. 한민재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건드리는 게 아니야. 청소하는 거지. 공사판에는 늘 사고가 도사리고 있잖아. 낙하물이라던가 뺑소니라던가. 잠시 후 경찰서 정문 앞이었습니다. 수갑은 풀렸지만 강태양의 마음에는 더 큰 족쇄가 채워졌습니다. 손에 쥐어진 수표는 구겨질 대로 구겨져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을 버렸습니다. 2번이나 말이죠. 강태양이 허공을 향해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당신이 재벌 회장이면 다야? 난 당신 같은 아비 필요 없어. 강태양은 수표를 갈기갈기 찢어 허공에 날려버렸습니다. 바람에 흩날리는 종이 조각들이 마치 자신의 신세 같았습니다. 강태양은 눈물을 훔치며 다짐했습니다. 이대로 물러서지 않겠다고. 어머니를 저렇게 만든 당신에게
내가 흘린 땀의 무게가 얼마나 무서운지 똑똑히 보여주겠다고요. 강태양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세워둔 스쿠터에 올라탔습니다. 찢어진 마음을 안고 어머니가 있는 요양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터덜터덜 멀어지는 스쿠터 뒤로 번호판이 가려진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라이트를 끄고 천천히 따라붙기 시작했습니다. 운전석의 사내가 누군가와 통화하며 나직이 은조렸습니다. 네, 전무님. 타깃 확보했습니다. 인적 드문 곳에서 작업하겠습니다. 한편 집무실로 돌아온 한진혁 회장은 초조하게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책상 위 전화기를 들어 자신의 최측근인 김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진혁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김 실장, 지금 당장 태양이를 찾아. 위험하다. 민재놈이 움직이기 전에 빼돌려서 안전가옥으로 데려가야 해. 빨리. 김 실장이 대답했습니다. 네, 회장님. 즉시 경호팀 급파하겠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수레바퀴는 한진혁의 바람보다 빠르게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내린 변두리 골목길이었습니다. 강태양은 백미러를 통해 뒤따라오는 수상한 차량을 감지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등골을 스쳤습니다. 강태양이 스쿠터 핸들을 꽉 쥐며 중얼거렸습니다. 뭐야? 저 차는. 강태양은 골목길로 급하게 방향을 틀었습니다. 하지만 승합차는 무서운 속도로 엑셀을 밟으며 강태양을 추격해왔습니다. 쾅! 굉음과 함께 강태양의 스쿠터가 승합차 범퍼에 받쳐 날아갔습니다. 강태양은 아스팔트 바닥에 굴러떨어지며 처박혔습니다. 강태양이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으며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승합차 문이 열리고 쇠파이프를 든 건장한 사내들이 내렸습니다. 사내들이 강태양을 에워싸며 다가왔습니다. 처리해.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강태양의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사내들은 축 늘어진 강태양을 짐짝처럼 차에 실었습니다.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하는 밤거리에는 깨진 스쿠터, 파편과 핏자국만이 남았습니다. 뒤늦게 현장에 도착한 김 실장의 경호팀이 본 것은 차가운 빗물에 씻겨 내려가는 붉은 핏물뿐이었습니다. 눅눅한 곰팡이 냄새와 비릿한 물비린내가 진동하는 폐채석장의 컨테이너 안이었습니다. 강태양은 얼굴에 끼얹어진 차가운 물세례에 숨을 들이키며 눈을 떴습니다. 머리가 깨질 듯 아파왔고 손발은 밧줄로 의자에 꽁꽁 묶여 있었습니다. 흐릿한 시야가 돌아오자마자 보인 것은 병원복을 입은 채 휠체어에 묶여 있는 어머니 김순자였습니다. 그녀의 입에는 재갈이 물려 있었고 눈은 공포로 질려 있었습니다. 강태양이 몸을 비틀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엄마, 엄마. 그때 사과 깎는 소리가 슥슥 들려왔습니다. 한민재 전무가 낚시 의자에 앉아 과도로 사과 껍질을 길게 깎아내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뒤에는 도축업자로 불리는 거구의 해결사가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한민재가 깎은 사과 조각을 입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일어났어? 꽤 오래 자더군. 강태양이 도축업자를 노려보다 한민재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신들 뭐야? 우리 엄마한테 무슨 짓이야? 당장 풀어줘. 도축업자가 강태양의 어깨를 거친 손으로 짓누르며 제압했습니다. 강태양은 고통에 신음하면서도 어머니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한민재가 자리에서 일어나 강태양의 얼굴에 서류 봉투 하나를 툭 던졌습니다. 이거나 읽어봐. 네가 왜 죽어야 하는지 친절하게 알려줄 테니. 강태양은 묶인 손으로 힘들게 봉투를 집어 내용물을 확인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보고서였습니다.
맨 아래 적힌 한진영 마이너스 강태양 친자관계 성립 99.9%라는 글자가 강태양의 눈을 찔렀습니다. 강태양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게 진짜였어? 한민재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다가왔습니다. 그래. 회장님이 널 왜 경찰서에서 모른 척 했는지 이제 알겠지? 널 살리려고 그런 거야. 내가 알면 널 죽일 테니까. 강태양은 아버지가 자신을 버린 게 아니었다는 사실의 안도감과 동시에 그 핏줄 때문에 어머니까지 위험에 빠졌다는 사실에 절망했습니다. 한민재가 강태양의 귓가에 입을 가져다 대고 속삭였습니다. 근데 더 재미있는 건 뭔지 알아? 네가 그렇게 끔찍하게 여기는 내 엄마 김순자 말이야. 강태양이 고개를 번쩍 들며 으르렁거렸습니다. 우리 엄마 건들지 마. 한민재가 김순자를 가리키며 조소했습니다. 엄마, 크크. 그 여자가 진짜 내 엄마 같아? 천만에. 그 여자는 20년 전 널 유괴한 유괴범이야. 강태양의 사고가 정지했습니다. 세상에서 유일하게 믿었던 사람. 자신의 콩팥이 망가져가면서도 공사판 밥을 해먹이며 자신을 키워준 어머니가 유괴범이라니요. 강태양이 고개를 저으며 소리쳤습니다. 거짓말. 거짓말하지 마. 이간질하지 마. 한민재가 김순자의 입에 물린 재갈을 풀어주며 말했습니다. 못 믿겠으면 직접 물어봐. 김순자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강태양은 떨리는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강태양이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엄마, 아니지? 저놈이 하는 말 다 거짓말이지? 김순자가 고개를 떨구며 흐느꼈습니다. 태양아, 미안하다. 내가 죄인이야. 강태양은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한민재의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김순자가 강태양을 보며 절규하듯 외쳤습니다. 하지만 태양아, 돈 때문이 아니었어. 그때 널 데리고 도망치지 않았으면 넌 죽었을 거야. 한민재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김순자가 한민재를 노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 친엄마가 죽고 나서 저놈의 생모가 사람을 사서 널 죽이려 했어. 유모였던 내가 널 살리려고. 그래서 야반도주한 거야. 강태양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는 범죄자가 아니라 자신을 구한 은인이었습니다. 유괴범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평생 숨어 살아야 했던 어머니의 고단한 삶이 강태양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한민재가 박수를 짝짝 쳤습니다. 감동적인 모자 상봉이네. 눈물 없이는 볼 수가 없어. 한민재가 시계를 보며 도축업자에게 눈짓했습니다. 시간 없어. 작업 시작해. 실족사로 처리될 거니까 깔끔하게 태워. 도축업자가 구석에 있던 신호통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뚜껑을 열자 매캐한 냄새가 좁은 컨테이너를 가득 채웠습니다. 강태양이 몸부림치며 소리쳤습니다. 안 돼. 엄마. 엄마는 놔줘. 한민재가 김순자의 휠체어 손잡이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줌마는 내 인질로 좀 더 쓸모가 있겠어. 유언장 조작하려면 증인이 필요하거든. 한민재는 김순자를 휠체어째 끌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김순자가 뒤를 돌아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태양아, 안 돼. 우리 태양이 살려줘. 철컹. 컨테이너 문이 밖에서 잠겼습니다. 안에는 강태양과 신호통을 든 도축업자만이 남았습니다. 도축업자가 무표정한 얼굴로 바닥과 강태양의 몸에 신호를 들이부었습니다. 차가운 액체가 강태양의 옷을 적셨습니다. 코를 찌르는 냄새에 현기증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도축업자가 라이터를 꺼내 켰습니다. 잘 가라. 칙. 라이터가 바닥에 던져지자마자
펑 소리와 함께 붉은 화염이 치솟았습니다. 순식간에 불길이 컨테이너 내부를 집어삼키기 시작했습니다. 으악! 강태양은 뜨거운 열기에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끌려갔습니다. 자신이 죽으면 어머니도 죽습니다. 강태양의 눈에 바닥에 굴러다니는 깨진 소주병 조각이 들어왔습니다. 강태양은 의자를 뒤로 젖혀 손목을 묶은 밧줄을 유리 조각에 미친 듯이 비벼댔습니다. 서걱, 서걱, 살점이 찢겨나가고 피가 튀었지만 강태양은 고통을 느낄 겨를도 없었습니다. 불길이 바지 밑단에 옮겨붙기 시작했습니다. 도축업자가 불길을 피해 문 쪽으로 가려다 강태양을 돌아보았습니다. 독한 놈. 그 순간 툭 하고 밧줄이 끊어졌습니다. 이 새끼가. 도축업자가 주머니에서 잭나이프를 꺼내 달려들었습니다. 강태양은 불길 속을 뒹굴며 피했습니다. 그의 손의 구석에 있던 쇠파이프가 잡혔습니다. 강태양이 짐승처럼 포효하며 튀어올랐습니다. 죽어. 빡! 강태양의 쇠파이프가 도축업자의 명치를 정확히 가격했습니다. 허를 찔린 거구가 억소리를 내며 뒤로 넘어졌습니다. 도축업자는 불길이 가장 거센 안쪽으로 쓰러지며 정신을 잃었습니다. 강태양은 숨 돌릴 틈도 없이 창문으로 향했습니다. 이미 출입문은 불길에 막혀 있었습니다. 강태양은 쇠파이프로 유리를 깨부수고 좁은 창틀에 몸을 던졌습니다. 와장창 깨진 유리 파편이 온몸을 긁고 지나갔습니다. 강태양은 불타는 컨테이너에서 탈출해 밖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밖에는 억수 같은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컨테이너는 낭떠러지 끝에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었습니다. 강태양은 비틀거리며 일어서려 했지만 발을 헛디디고 말았습니다. 으악! 강태양의 몸이 허공으로 날아올랐습니다. 아래는 시커먼 흙탕물이 소용돌이치는 강물이었습니다. 풍덩하는 소리와 함께 강태양은 거친 물살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폐채석장은 검게 그을린 냄새로 진동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화재 현장을 수습하고 있었습니다. 형사가 까맣게 타버린 시신 한 구를 들것에 실으며 말했습니다. 신원 확인이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이 심하네요. 근데 체격으로 봐선 실종된 강태양 씨가 맞는 것 같습니다. 폴리스라인 밖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한민재가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도축업자가 연락이 되지 않았지만 그는 태양과 함께 타 죽었으리라 확신했습니다. 한민재가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지시했습니다. 아버지한테 보고해. 사고였다고. 안타깝게도 시신 훼손이 심해 바로 화장해야겠다고. 잠시 후 병원 VIP 병실이었습니다. 한진혁 회장은 침대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김 실장이 굳은 표정으로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김 실장이 고개를 떨구며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면목 없습니다. 폐채석장 화재 현장에서 시신이 발견됐답니다. 한진혁의 손에 들려있던 물컵이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뭐라고? 김 실장이 울먹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민재 전무 측에서 신원 확인 중이라는데 정황상 도련님이 한진혁이 가슴을 움켜쥐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20년 만에 찾은 아들이었습니다.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상실감이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한진혁의 눈동자가 뒤집히며 몸이 경직되었습니다. 회장님, 회장님. 의료진들이 다급하게 병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심전도 모니터가 요란한 경고음을 냈습니다. 한편 사고 현장에서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하류 갈대밭이었습니다.
김 실장은 한 회장의 지시로 미리 구성해둔 수색팀을 이끌고 강가를 이잡듯이 뒤지고 있었습니다. 시신이라도 찾아야 했습니다. 김 실장이 목까지 차오르는 물살을 헤치며 소리쳤습니다. 더 꼼꼼히 찾아봐. 분명히 이 근처로 떠내려왔을 거야. 수색 3시간째 김 실장의 무전기에서 치직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팀장님, 여기 뭔가 걸려 있습니다. 사람입니다. 김 실장이 미친 듯이 갈대밭을 헤치고 달려갔습니다. 진흙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는 남자가 보였습니다. 온몸이 상처투성이었고 숨은 끊어질 듯 희미했습니다. 김 실장이 남자의 얼굴에 묻은 진흙을 닦아내자 창백한 강태양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김 실장이 강태양의 목에 손을 대보며 외쳤습니다. 살아있다. 빨리 헬기 불러. 왕 회장님 안가로 이동한다. 김 실장은 강태양을 업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등 뒤로 붉은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끝이 아니라 처절한 복수의 서막을 알리는 핏빛 신호탄이었습니다. 지독한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강태양은 무거운 눈꺼풀을 힘겹게 들어 올렸습니다. 흐릿한 시야 속에서 낯선 천장이 보였습니다. 낡은 한바집 빗방이라고 생각했는데 최첨단 의료 장비들이 삑삑거리며 돌아가고 있는 낯선 곳이었습니다. 정신이 좀 드냐? 익숙한 목소리에 강태양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곳에는 현장 한바집 주인, 일명 왕 할매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차림새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늘 입던 꽃무늬 몸빼바지가 아니라 윤기가 흐르는 고급 개량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강태양이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머니, 여기가 어디예요? 전 분명히. 왕 할매가 혀를 차며 다가와 강태양의 이마를 짚었습니다. 어디긴 어디야. 내 안가다. 쯧쯧 꼬라고는 물에 퉁퉁 불어서 만두가 다 됐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김 실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왕 할매에게 정중하게 허리를 90도로 굽혔습니다. 김 실장이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왕 회장님, 의료진 말로는 고비는 넘겼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강태양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회장님, 이라뇨? 욕쟁이 할머니가요? 왕 할매, 아니 왕명자 회장이 지팡이로 바닥을 쿵 찍으며 호통쳤습니다. 이놈이, 내가 이래봬도 대한건설 창립 멤버의 지분 15%를 가진 대주주야. 내 아버지 한진혁이도 내 앞에선 무릎 꿇고 배웠어. 강태양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매일 밥 많이 퍼먹는다고 국자로 등짝을 때리던 할머니가 그룹의 대주주라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왕명자가 리모컨을 들어 벽면에 대형 TV를 켰습니다. 일단 이거부터 봐라. 내 아비가 널 살리려고 무슨 짓까지 했는지. 화면에는 뉴스 속보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속보 한진혁 회장, 급성 심근경색으로 위독. 의식불명 상태 지속. 한민재 전무 비상경영 체제 돌입. 강태양이 링거줄을 잡으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아빠가 쓰러지셨어요? 나 때문에 충격받아서. 김 실장이 다급하게 강태양을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진정하십시오, 도련님. 쇼입니다. 강태양이 멈칫하며 김 실장을 쳐다보았습니다. 쇼라니요? 왕명자가 콧방귀를 뀌며 설명했습니다. 민재놈 눈피에서 널 빼돌리려면 아비가 쓰러지는 척이라도 해서 놈의 시선을 돌려야 했어. 안 그랬으면 놈이 널 끝까지 추격해서 확인 사살했을 거다. 내 아비 지금 멀쩡하게 산소호흡기 끼고 자는 척하고 있으니까 걱정 마. 강태양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경찰서에서 매몰차게 자신을 내치던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이 전부 자신을 지키기 위한 연기였다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김 실장이 품에서 녹음기 하나를 꺼내 강태양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이건 한민재가 도련님 어머님을 협박할 때 제가 몰래 설치해둔 도청 파일입니다. 강태양은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직거리는 잡음 섞인 소리 사이로 한민재의 비릿한 목소리와 어머니 김순자의 울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민재, 당신이 20년 전에 애 납치한 거 태양이가 알면 어떨까? 순자, 제발. 태양이는 건들지 마세요. 걘 아무것도 몰라요. 내가 죗값 다 받을게요. 우리 태양이만은 제발. 강태양은 녹음기를 가슴에 품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으아. 어머니는 자신의 목숨보다 태양을 더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유괴범이라는 낙인이 찍히더라도 태양만은 다치지 않게 하려는 어머니의 처절한 모성이 강태양의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왕명자가 강태양의 등짝을 손바닥으로 찰싹 때렸습니다. 그만 질질 짜. 사내 새끼가. 눈물은. 강태양이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을 들었습니다. 왕명자가 호통쳤습니다. 네가 그렇게 구석에서 울고 있을 때 민재놈은 내 아비 회사 꿀꺽하고 내 어미 숨통 끊으려 하고 있어. 언제까지 피해자로 살 거냐? 억울하면 일어나서 갚아줘야지. 강태양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슬픔이 걷히고 그 자리에 서늘한 도끼가 들어찼습니다. 강태양이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방법 있어요? 내가 그 새끼 이길 방법. 왕명자가 시익 웃으며 침대 밑에서 라면 박스 하나를 꺼내 던졌습니다. 툭 하고 떨어진 박스 안에는 낡은 장부와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내 무기다. 내가 지난 수십 년간 한바집하면서 현장 소장들, 하청업자들한테 모은 대한건설 부실공사 리스트랑 뒷돈 장부야. 민재놈이 덮으려고 했던 시한폭탄들이지. 강태양이 서류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철근 누락, 저가 자재 사용, 공기 단축을 위한 불법 야간 작업. 자신이 현장에서 뼈 빠지게 일하며 목격했던 불합리한 일들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김 실장이 걱정스러운 듯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도련님, 이 자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놈을 감옥에 보낼 순 있어도 도련님이 회사를 이끌 명분이 되진 못합니다. 주주들은 경영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후계자를 원하지 않을 겁니다. 강태양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굳은 살이 박히고 상처투성이인 투박한 손. 지난 10년간 벽돌을 나르고 시멘트를 비비며 거칠어진 손이었습니다. 강태양이 주먹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명분이요? 제가 제일 잘하는 게 있습니다. 왕명자가 흥미롭다는 듯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게 뭔데? 전 벽돌 한 장의 무게를 알아요. 시멘트가 양생될 때의 온도를 알고 철근이 1cm만 어긋나도 건물이 어떻게 비명을 지르는지 알아요. 강태양이 링거 바늘을 거칠게 뽑아내며 침대에서 일어섰습니다. 비틀거렸지만 두 다리는 단단하게 바닥을 지탱했습니다. 한민재 그 자식은 도면만 볼 줄 알지 현장 흙냄새는 맡아본 적 없는 샌님이죠. 제가 보여주겠습니다. 현장을 모르는 놈이 회장이 되면 회사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왕명자가 만족스러운 듯 무릎을 쳤습니다. 그래, 눈깔이 이제 좀 살아있네. 오늘부터 특훈이다. 곰방꾼 강태양은 죽었어. 이제부터 넌 대한건설의 유일한 적통, 한태양이다. 그날부터 안가의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왕명자 회장에게 스파르타식으로 주주들을 다루는 화술과 배포를 배웠습니다. 야 이놈아, 목소리에 힘이 없어. 뱃속에서부터 끌어올려. 곰방할 때처럼.
왕명자의 불호령이 떨어질 때마다 강태양은 목이 터져라 소리치며 연습했습니다. 밤에는 김 실장과 머리를 맞대고 한민재의 비리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이 부분 콘크리트 강도 수치가 이상합니다. 설계도상으로는 23메가파스칼이어야 하는데 실제 납품 내역은 18메가파스칼이에요. 물을 탔다는 증거입니다. 강태양은 전문 용어 대신 현장의 언어로 비리의 핵심을 찔러냈고 김 실장은 감탄하며 이를 체계적인 보고서로 만들었습니다. 일주일 후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대한건설 본사 대회의실에서는 차기 회장 선임을 위한 긴급 주주총회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한민재는 승리를 확신하며 샴페인을 미리 따놓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반대파 임원들은 이미 지방으로 좌천시켰고 주요 주주들은 돈으로 매수한 상태였으니까요. 안가 드레스룸 강태양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흙먼지 묻은 작업복 대신 김 실장이 준비해준 짙은 네이비 수트가 그의 몸을 감쌌습니다. 넥타이를 매는 손길은 비장했습니다. 김 실장이 강태양의 옷매무새를 다듬어주며 말했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이사님? 강태양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갑시다. 방을 나서려던 강태양이 멈칫하더니 구석에 있던 검은 비닐봉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왕명자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그건 뭐하러 챙기냐? 쓰레기 봉투를. 강태양이 비닐봉지를 들어보이며 씩 웃었습니다. 한민재 숨통 끊어놓을 무기요. 제일 비싼 몽블랑 만년필보다 이게 더 확실할 겁니다. 봉지 안에서는 묵직한 돌덩이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검은색 세단이 안가를 빠져나와 도심을 향해 질주했습니다. 창밖으로 대한건설 본사의 마천루가 보였습니다. 강태양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기다려, 한민재. 네가 쌓은 모래성 내 손으로 무너뜨려 줄 테니까. 차창에 비친 강태양의 얼굴은 더 이상 짓밟히던 하청 노동자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복수의 칼날을 품은 푸른 사자 한태양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반격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대한건설 본사 대회의실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긴급 주주총회장 앞에는 화환이 늘어서 있었고 한민재 전무를 지지하는 임원들은 이미 승리를 확신한 듯 샴페인 잔을 부딪히고 있었죠. 한민재는 단상 위에 서서 원고를 정리하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의 반대파는 모두 숙청했고 아버지 한진혁 회장은 의식불명 상태이니 이제 이 거대한 제국은 온전히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한민재가 마이크를 잡고 자신만만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한진혁 회장님의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인한 경영 공백, 이제 제가 메우겠습니다. 저는 수익성 없는 지방 현장은 모두 정리하고 하청 단가를 20% 삭감하여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하겠습니다. 주주석 앞줄에 앉은 한민재의 측근들이 요란한 박수를 보냈습니다. 옳죠. 한민재 전무님 만세. 한민재가 의사봉을 들어 올리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럼 회장 대행 선임 안건을 통과시키겠습니다. 땅. 의사봉이 책상을 치려는 찰나였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쾅. 육중한 마호가니 문이 활짝 열리며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습니다. 모든 시선이 입구로 쏠렸습니다. 그곳에는 짙은 네이비 수트를 입은 강태양이 서 있었습니다. 며칠 전 경찰서에서 보았던 초라한 작업복 차림이 아닌 완벽한 핏의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에는 명품 서류 가방 대신 흙먼지가 잔뜩 묻은 검은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죠. 그리고 그 뒤로 왕명자 회장이 지팡이를 짚고 위풍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한민재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너, 어떻게 죽은 줄 알았던 강태양이 멀쩡하게 살아서 그것도 대주주인 왕명자와 함께 나타났으니 귀신을 본 듯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민재가 사색이 되어 소리쳤습니다. 누구냐? 보안팀, 뭐 하는 거야? 저 미친놈 안 끌어내고. 보안 요원들이 곤봉을 들고 달려들려 했습니다. 그때 왕명자가 지팡이로 바닥을 쿵 내리찍었습니다. 멈춰! 왕명자의 호통 소리에 보안 요원들이 얼어붙었습니다. 왕명자가 보안팀장을 노려보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내 손님이다. 손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자네들 밥줄부터 끊어주지. 내가 누군지 몰라. 보안팀장이 왕명자의 얼굴을 확인하고는 기겁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룹의 창립 멤버이자 숨겨진 실세인 그녀를 모르는 직원은 없었으니까요. 강태양은 성큼성큼 단상 앞으로 걸어나갔습니다. 구두 굽소리가 적막한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강태양은 한민재의 코앞까지 다가가 섰습니다. 강태양이 싸늘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놀랐어? 불타 죽은 줄 알았던 곰방꾼이 수트 입고 나타나서? 한민재가 뒷걸음질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네가 여길 감히 어디라고. 강태양은 대답 대신 손에 들고 있던 검은 비닐봉지를 주주들이 앉은 테이블 위에 툭 올려놓았습니다. 묵직한 소리가 났습니다. 강태양이 주주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한민재 전무가 방금 말한 이 극대화의 실체를 보여주러 왔습니다. 강태양이 봉지를 뒤집자 안에서 앙상하게 녹슨 철근 조각과 부서진 콘크리트 덩어리들이 와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부연 시멘트 먼지가 피어오르자 점잖게 앉아있던 주주들이 기겁하며 코를 막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한 주주가 불쾌한 표정으로 소리쳤습니다. 이게 뭡니까? 신성한 주주총회장에서 쓰레기를 뿌리다니. 강태양이 주주를 똑바로 쳐다보며 대답했습니다. 쓰레기요? 맞습니다. 쓰레기죠. 이게 바로 지금 우리 회사가 짓고 있는 랜드마크 타워의 기둥 속살입니다. 강태양의 일갈에 좌중이 조용해졌습니다. 강태양이 콘크리트 덩어리 하나를 집어들며 말을 이었습니다. 콘크리트는 양생하는데 최소 28일이 걸립니다. 그래야 뼈대가 굳고 힘을 받죠. 그런데 한민재 전무는 공사기간 줄이겠다고 이걸 14일로 줄였습니다. 게다가 시멘트값 아끼겠다고 물을 섞었어요. 강태양이 맨손으로 콘크리트 덩어리를 꽉 쥐었습니다. 파삭! 돌덩이가 과자 부스러기처럼 힘없이 부서져 내렸습니다. 가루가 되어 떨어지는 콘크리트를 보며 현장을 모르는 임원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강태양이 가루를 털어내며 소리쳤습니다. 보셨습니까? 이게 여러분이 투자한 건물의 미래입니다. 바람만 불어도 무너질 사상누각. 한민재 전무는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거대한 관짝을 짜고 있는 겁니다. 한민재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자신의 치부가 만천하에 드러나자 이성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한민재가 단상을 치며 악을 썼습니다. 저놈 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어디서 돌덩이 하나 주워와서 쇼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저놈은 근본도 없는 노가다꾼입니다. 사기꾼이라고요. 강태양이 품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자격? 사기꾼? 좋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스크린에 문서 하나가 크게 띄워졌습니다. 한진영 마이너스 강태양 친자 확인서와 의결권 위임장이었습니다. 강태양이 또렷한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한진혁 회장 친자 확인서, 그리고 회장님께서 직접 서명하신 위임장입니다.
회장님은 저 한태양에게 대한건설의 모든 의결권을 위임하셨습니다. 장내가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숨겨진 아들이 있었어? 저 사람이 적통이라고? 세상에. 여론이 순식간에 뒤집히는 것을 느낀 한민재는 눈이 뒤집혔습니다. 그는 단상 아래로 뛰어내려와 강태양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한민재가 침을 튀기며 고함쳤습니다. 거짓말이야. 아버지는 식물인간이야. 의식도 없는 노인네가 서명을 할 수 있을 리가 없어. 네가 조작한 거야. 이 도둑놈아. 그 손 놓거라. 그때였습니다. 휠체어 굴러가는 소리와 함께 회의실 측면 문이 열렸습니다. 링거를 꽂은 채 휠체어에 앉은 한진혁 회장이 김 실장의 도움을 받아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비록 수척해졌지만 그 서늘한 눈빛만은 살아있었습니다. 한민재가 강태양의 멱살을 잡은 채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 한진혁이 한민재를 싸늘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민재야, 넌 경영자가 되기 전에 사람이 덜 됐구나. 내 아들과 아내를 죽이려 하고 회사까지 말아먹으려 해? 한민재의 손에서 힘이 빠지며 스르르 내려갔습니다. 그는 털썩 무릎을 꿇고 한진혁의 바짓가랑이를 잡았습니다. 한민재가 비굴하게 매달렸습니다. 아닙니다. 오해십니다, 아버지. 저는 회사를 위해서. 한진혁은 한민재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강태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한없이 부드러워졌습니다. 한진혁이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양아, 보여줘라. 진짜 주인이 누군지. 강태양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주주들의 시선이 강태양의 입에 집중되었습니다. 강태양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저는 건설 현장에서 벽돌을 나르던 곰방꾼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하찮게 여겼지만 저는 압니다. 벽돌 한 장이 빠지면 집 전체가 무너진다는 것을요. 강태양의 시선이 주주들 하나하나를 훑쳤습니다. 화려한 미사여구는 없었지만 흙냄새 나는 투박한 진심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한민재 전무는 그 벽돌의 무게를 무시했습니다. 사람의 생명보다 돈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저는 오늘 주주 여러분께 제안합니다. 썩은 기둥을 뽑아내고 다시 기초부터 튼튼하게 쌓을 기회를 주십시오. 정적을 깨고 왕명자가 가장 먼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찬성합니다. 이어 소액 주주들, 그리고 눈치를 보던 중립파 임원들까지 하나둘 손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과반수, 아니 압도적인 찬성이었습니다. 사회를 보던 의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발표했습니다. 투표 결과 한민재 전무회의만 및 한태양 등기이사 선임안 가결되었습니다. 땅, 땅, 땅. 의사봉 소리가 3번 울렸습니다. 그것은 한민재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한민재가 바닥을 치며 발악했습니다. 이건 무효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태산그룹 전무라고. 내가 회장이란 말이야. 보안 요원들이 달려들어 한민재의 양팔을 낚아챘습니다. 질질 끌려나가면서도 한민재의 눈은 강태양을 향해 살기를 뿜어냈습니다. 한민재가 악을 쓰며 소리쳤습니다. 강태양, 이대로 안 끝나. 내가 지옥을 보여주지. 너도 무너지는 거야. 강태양은 바닥에 떨어진 콘크리트 가루를 툭툭 털어내며 차갑게 응수했습니다. 치워. 내 현장에 쓰레기는 필요 없으니까. 한민재가 끌려나가기 직전 주머니 속에 있던 대포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는 미리 작성해둔 문자 메시지의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플랜 B 실행. 그것은 자신이 파멸할 경우 강태양의 현장을 지옥으로 만들라는 미리 심어둔 신복에게 보내는 최후의 명령이었습니다.
한민재가 회의실 밖으로 사라지자 주주들의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강태양은 한진혁에게 다가갔습니다. 한진혁이 떨리는 손을 들어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투박하고 거친 아들의 손이었습니다. 한진혁이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잘했다. 내 아들. 고맙다 살아줘서. 강태양도 아버지의 손을 꽉 맞잡았습니다. 20년의 세월을 돌아 비로소 제자리를 찾은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승리의 기쁨이 두 부자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징, 징, 징. 강태양의 주머니 속 휴대폰이 불길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발신자는 현장에 남아있던 작업 반장이었습니다. 강태양은 웃으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반장님. 좋은 소식입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것은 축하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굉음과 사람들의 비명이 고막을 찢을 듯 터져 나왔습니다. 이사님, 큰일 났습니다. 랜드마크 지하에서 폭발음이 들립니다. 연기가 차오르고 있어요. 민재가 심어둔 용역들이. 으악! 강태양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잡고 있던 아버지의 손을 놓칠 뻔했습니다. 강태양이 소리쳤습니다. 반장님, 무슨 일입니까? 불이야. 밸브가 터졌다. 도망쳐. 전화가 툭 끊겼습니다. 강태양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한민재가 끌려나가며 했던 마지막 말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지옥을 보여주지. 강태양이 사색이 되어 한진혁을 바라보며 외쳤습니다. 아빠, 현장에 불이 났대요. 제 동료들이. 반장님이 저기 갇혀 있다고요. 한진혁도 놀라서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뭐라고? 그때 회의실 대형 스크린에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속보 대한건설 신축 현장 대형 화재 발생. 붕괴 조짐. 강태양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회의실을 뛰쳐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새도 없이 비상계단을 굴러가듯 뛰어내려갔습니다. 자신이 샴페인을 터뜨리며 기뻐하던 그 순간 자신을 믿어준 사람들은 뜨거운 불길 속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강태양이 계단을 뛰어내려가며 절규했습니다. 안 돼. 제발 사람만 있어줘요. 승리의 환호성은 순식간에 비명으로 바뀌었고 강태양은 다시 지옥의 불구덩이 속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현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검은 연기가 거대한 뱀처럼 하늘을 휘감고 있었고 매캐한 타는 냄새가 강남 한복판을 뒤덮었습니다. 강태양의 차가 급정거하며 타이어 타는 냄새를 풍겼습니다. 강태양이 차 문을 박차고 나오며 소리쳤습니다. 비켜, 다 비켜. 강태양은 간맞춰 입은 고급 수트가 재와 먼지로 더러워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친 듯이 현장 입구로 달렸습니다. 하지만 폴리스라인 앞에는 이미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한민재가 미리 뿌려둔 보도자료 탓에 카메라는 화재 현장이 아닌 강태양을 향해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한 기자가 강태양의 앞을 가로막으며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강태양 이사님, 이번 화재 무리한 공기 단축 때문이라는 게 사실입니까? 낙하산 인사의 폐해라는 지적이 있는데요. 또 다른 기자가 소리쳤습니다. 안에 노동자 수십 명이 갇혀 있다는데 책임지실 겁니까? 강태양은 기자의 마이크를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지금 사람이 죽어간다고. 그게 중요해? 비키라고. 강태양이 인파를 뚫고 소방저지선으로 들어가려 하자 소방대장과 경찰들이 그를 몸으로 막아섰습니다. 소방대장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못 들어갑니다.
지금 추가 붕괴 위험이 있어서 진입 불가해요. 물러나세요. 강태양이 소방대장의 옷깃을 잡고 흔들며 절규했습니다. 안에 사람이 있다고요. 제가 일했던 곳입니다. 제 식구들이라고요. 그때였습니다. 쿠구구궁. 땅이 울리는 굉음과 함께 하늘 높이 솟아있던 타워 크레인이 휘청거렸습니다. 지하의 뜨거운 열기가 건물의 철골 뼈대를 녹이면서 집안이 내려앉기 시작한 것입니다. 으악! 무너진다. 도망쳐.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강태양은 오히려 건물 쪽으로 한 발 더 다가갔습니다. 그의 눈앞에 지하 4층에서 공포에 떨고 있을 반장님과 공방팀 동료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대로 두면 다 죽어. 강태양의 눈에 바닥에 굴러다니는 낡은 안전모와 도끼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주저없이 그것들을 집어들었습니다. 뒤따라온 김 실장이 강태양의 팔을 붙잡으며 애원했습니다. 이사님, 안 됩니다. 미치셨습니까? 지금 들어가면 자살 행위입니다. 강태양이 김 실장의 손을 뿌리치며 젖은 수건으로 코를 막았습니다. 지하 통로 구조는 제가 제일 잘 알아요. 도면에도 없는 샛길, 우리 곰방꾼들만 아는 지름길로 갈 겁니다. 김 실장이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제발요. 회장님이 보시면. 강태양의 눈빛에는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서늘한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강태양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나 아니면 못 구해요. 강태양은 망설임 없이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지하 입구로 몸을 던졌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순식간에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뒤늦게 소식을 들은 한진혁 회장의 차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한진혁이 비틀거리며 내렸습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불길이 치솟는 지옥 입구로 뛰어드는 아들의 마지막 뒷모습이었습니다. 태양아. 한진혁이 손을 뻗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20년 만에 기적처럼 찾은 아들이었습니다. 내 목숨과 바꿔서라도 지키고 싶었던 핏줄이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내 눈앞에서 사지로 들어갔습니다. 극심한 공포와 스트레스가 한진혁의 심장을 강타했습니다. 크어! 한진혁이 가슴을 움켜쥐며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그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비서들이 혼비백산하여 달려들었습니다. 회장님, 정신 차리십시오. 구급차, 여기 구급차 빨리. 의료진이 달려와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한진혁의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B-하는 불길한 경고음과 함께 한진혁은 들것에 실려 구급차로 옮겨졌습니다. 지상에서는 아버지가 쓰러지고 지하에서는 아들이 갇히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한편 지하 4층은 이미 사람이 있을 곳이 아니었습니다. 쿨러. 강태양은 바닥을 기어가며 거친 기침을 토해냈습니다. 유독가스와 열기가 폐를 찌르는 듯 했습니다. 방독면도 없이 젖은 수건 하나에 의지한 채 강태양은 곰방일을 하며 익혔던 감각만으로 어둠 속을 더듬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지만 강태양은 몸이 기억하는 길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자재 창고 뒤편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좁은 통로였습니다. 강태양이 목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반장님, 김씨 아저씨, 어디 있어요? 돌아오는 것은 무너진 콘크리트 더미가 삐걱거리는 소리뿐이었습니다. 열기 때문에 피부가 타들어가는 것 같았지만 강태양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무너진 자재 더미 아래쪽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살려. 강태양이 소리나는 쪽으로 기어갔습니다.
철근 구조물이 무너져 내린 틈새에 반장과 동료들이 갇혀 있었습니다. 강태양이 도끼를 들어 철근을 내리치며 외쳤습니다. 반장님, 정신 차려요. 저 왔어요. 태양이가 왔어요. 반장이 개슴츠레한 눈으로 강태양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 사님? 여길 왜? 도망가. 빨리. 강태양의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말하지 마요. 아껴요. 다 같이 나갑니다. 강태양은 미친 듯이 철근을 내리치고 돌덩이를 치웠습니다. 손톱이 뒤집히고 손바닥이 찢어졌지만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겨우겨우 사람이 빠져나올 틈을 만들었습니다. 강태양이 동료들을 하나둘씩 끄집어냈습니다. 자, 내 손 잡아요. 어서.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들어왔던 입구 쪽에서 쾅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엄청난 양의 흙더미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퇴로가 완전히 막혀버린 것입니다. 동료들이 절망적인 비명을 질렀습니다. 막혔어. 이제 우린 다 죽었어. 강태양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사방이 막힌 지하갱도, 차오르는 가스, 죽음의 그림자가 목을 조여왔습니다. 그때 강태양의 허리춤에 있던 무전기가 치직거리며 울렸습니다. 김 실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치직, 이사님, 들리십니까? 제발 대답 좀. 강태양이 떨리는 손으로 무전기를 잡았습니다. 김 실장, 나예요. 생존자들 찾았어요. 근데 길이 막혔어요. 무전기 너머에서 김 실장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사님, 죄송합니다. 회장님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실려가셨습니다. 강태양의 손에서 도끼가 스르르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댕그랑 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뭐라고요? 아드님 들어가는 거 보시고 쇼크가 오셔서 지금 심폐소생술 중인데 맥이 안 잡힌답니다. 강태양은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유독가스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죄책감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살렸다고 생각했습니다. 복수만 하면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오기와 선택이 아버지를 다시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강태양이 바닥에 머리를 박으며 오열했습니다. 아빠, 안 돼. 나 아직 효도도 못했는데. 미안해요. 미안해요, 아빠. 반장이 강태양의 어깨를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이사님, 정신 차려요.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다 죽어요. 강태양은 멍한 눈으로 동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다들 공포에 질려 자신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무너지면 이 사람들도 죽는다. 아버지도 나도 이 사람들도. 안 돼. 이대로 끝낼 순 없어. 강태양의 눈빛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절망의 바닥을 치고 올라온 생존 본능이었습니다. 그는 머릿속에 있는 랜드마크 타워의 설계 도면을 빠르게 훑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기억을 찾아냈습니다. 과거 한민재가 비자금을 빼돌리기 위해 벽 두께를 줄이고 마감을 엉터리로 했던 곳. 도면상에는 벽이지만 실제로는 얇은 가벽으로 막아둔 환기구 통로가 있었습니다. 강태양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 일어납시다. 강태양은 바닥에 떨어져 있던 대형 망치, 일명 오한말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묵직한 무게가 손에 감겨왔습니다. 곰방꾼 시절 하루에 수천 번도 더 들었던 익숙한 무게였습니다. 강태양이 동료들을 독려하며 외쳤습니다. 저 벽 뒤에 옆 공구로 나가는 길이 있어요. 한민재 그 자식이 돈 빼먹으려고 가벽으로 막아놓은 곳이에요. 반장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정말입니까? 저건 콘크리트 벽이잖아요. 강태양이 망치를 고쳐쥐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저건 벽이 아니라 한민재의 탐욕입니다. 제가 부숩니다. 강태양은 곰방꾼 시절 다져진 온몸의 근육을 부풀렸습니다. 어깨가 빠질 듯한 고통이 밀려왔지만 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으아! 기합 소리와 함께 강태양의 망치가 허공을 가르고 벽을 강타했습니다. 쾅! 굉음이 지하 공간을 울렸습니다. 지상에서는 강태양을 비난하는 뉴스가 계속되고 있었고 병원에서는 한진혁의 심전도 그래프가 일직선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 같은 그 순간 가장 깊고 어두운 지하에서 강태양은 망치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의 경험이 가장 높은 곳의 위기를 구할 유일한 열쇠임을 증명하기 위해 강태양은 피 묻은 손으로 벽을 내리치고 또 내리쳤습니다. 으아! 지하 갱도에 강태양의 처절한 기합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쾅! 쾅! 대형 망치와 벽이 부딪힐 때마다 불꽃이 튀고 콘크리트 파편이 사방으로 비산했습니다. 강태양의 손바닥은 이미 찢어져 피투성이었고 어깨 근육은 파열될 듯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강태양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멈추면 등 뒤에 있는 동료들도 병상에 있는 아버지도 모두 끝이라는 생각뿐이었죠. 작업 반장이 수건으로 입을 막으며 소리쳤습니다. 이사님, 그만해요. 그러다 몸 상해요. 강태양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마지막 힘을 짜냈습니다. 비켜요. 한 번만 더. 강태양이 온몸에 체중을 실어 망치를 휘둘렀습니다. 쿠르릉. 마침내 견고해 보이던 벽에 금이 가더니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뿌연 먼지 구름 사이로 시원한 바람이 훅 끼쳐 들어왔습니다. 옆 공구로 이어지는 샛길이 뚫린 것입니다. 강태양이 망치를 바닥에 던지며 외쳤습니다. 뚫렸다. 다들 이쪽으로 서둘러요. 강태양은 다리가 부러져 움직이지 못하는 반장을 등에 업었습니다. 동료들은 서로를 부축하며 태양이 만든 생명의 길을 따라 비틀비틀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을 헤치며 탈출구로 향하던 때였습니다. 강태양의 발끝에 무언가 묵직한 것이 걸렸습니다. 윽! 강태양이 휴대용 조명으로 바닥을 비췄습니다. 그곳에는 건장한 체격의 남자가 무너진 콘크리트 구조물에 하반신이 깔린 채 죽어 있었습니다. 한민재가 고용한 용역 깡패 중 한 명이었습니다. 미처 빠져나가지 못하고 낙하물에 깔려 연기에 질식해 숨진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강태양이 시신을 피해 지나가려던 찰나였습니다. 직마이너스 직마이너스. 죽은 남자의 품 안쪽에서 미세한 진동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태양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구조물에 깔린 덕분에 불길이 닿지 않은 남자의 상의 안쪽 주머니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강태양은 반장을 잠시 내려놓고 떨리는 손으로 남자의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액정이 살짝 금이 간 대포폰이 나왔습니다. 화면에는 방금 도착한 문자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발신 VIP 한 전무. 작업 완료 확인했다. 입금 처리했으니 쥐 죽은 듯 잠수 타라. 그리고 그 위에는 죽은 깡패가 보내려다 실패한 전송 내역이 남아 있었습니다. 플랜 B 실행. 가스밸브 개방 후 점화. 강태양의 눈에서 파란 불꽃이 튀었습니다. 이것은 사고가 아니라 명백한 테러였습니다. 한민재가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수십 명의 목숨을 담보로 불을 질렀다는 결정적인 증거, 스모킹 건이었습니다. 강태양이 휴대폰을 꽉 움켜쥐며 이를 갈았습니다. 한민재, 네가 판 무덤에 네가 묻히게 해줄게. 강태양은 휴대폰을 품에 단단히 챙기고 다시 반장을 업었습니다. 갑시다. 세상 밖으로.
한편 지상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구조작업이 난항을 겪으며 시간이 지체되자 기자들은 먹잇감을 찾은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었습니다. 한 기자가 카메라를 향해 격앙된 목소리로 리포팅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현장입니다. 현재 구조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참사는 낙하산으로 내려온 후계자 강태양 이사의 무리한 공사 강행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지배적입니다. 시민단체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몰려와 대한건설 본사 앞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살인 기업 대한건설 규탄한다. 노동자를 생매장시킨 강태양을 구속하라. 여론은 최악으로 치달았고 인터넷에는 한진혁 회장이 이미 사망했다는 가짜 뉴스까지 도배되고 있었습니다. 현장을 지키던 김 실장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기 봐. 환풍구 쪽이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B구역 환풍구로 쏠렸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덮개가 덜컹거리더니 열렸습니다. 검은 흙투성이가 된 사람들이 하나둘 기어 나왔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생존자들이었습니다. 사람이다. 살아있다.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들고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건장한 남자가 다친 동료를 업은 채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습니다. 고급 수트는 걸레짝처럼 찢어졌고 얼굴은 숯검정으로 뒤덮여 누군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형형한 눈빛만은 어둠 속에서도 빛나고 있었습니다. 김 실장이 벌떡 일어나며 외쳤습니다. 이 이사님, 강태양이었습니다. 그가 반장을 구급대원에게 인계하자 기자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강태양 이사님, 부실 공사 혐의 인정하십니까?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본인 실수로 불이 난 겁니까? 플래시가 소나기처럼 터졌습니다. 강태양은 눈부신 조명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휘청거리는 다리를 꼿꼿이 세우고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강태양이 품에서 챙겨온 대포폰을 높이 들어 올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현장의 소음을 잠재울 만큼 단단했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닙니다. 기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강태양이 카메라 렌즈에 휴대폰 액정을 들이대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건 한민재 전무가 사주한 명백한 테러입니다. 살인 미수입니다. 현장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카메라들이 일제히 휴대폰 화면 속 문자 메시지를 클로즈업했습니다. 플랜 B 실행, 가스밸브 개방.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강태양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러내려 숯검정 얼굴 위에 하얀 기를 냈습니다. 강태양이 울분을 토해내듯 소리쳤습니다. 저는 흑수저 공방꾼 출신입니다. 평생 현장 밥을 먹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잘 압니다.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들은 절대 자신의 일터에 불을 지르지 않습니다. 강태양의 절규가 전파를 타고 전국에 생중계되었습니다. TV를 보던 국민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재벌 3세의 갑질 사고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경영진의 추악한 권력 다툼이 불은 방화 테러였던 것입니다. 강태양은 가슴을 치며 호소했습니다. 이 건물을 무너뜨리려 한 건 노동자가 아니라 돈에 눈먼 경영진이었습니다. 제 동료들은 죄가 없습니다. 여론은 순식간에 반전되었습니다. 살인마라는 비난은 순식간에 동료를 구한 영웅이라는 찬사로 뒤바뀌었습니다. 실시간 검색어 1위에 강태양, 한민재 구속이 올랐습니다. 그 순간 김 실장이 휴대폰을 귀에 댄 채 눈물을 펑펑 쏟으며 달려왔습니다. 이사님, 이사님.
강태양이 비틀거리며 김 실장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김 실장, 아버지는요? 아버지는 김 실장이 울먹이며 외쳤습니다. 방금 심박수 돌아오셨답니다. 수술 성공했답니다. 회장님 살아나셨어요. 강태양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으엉,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다. 재벌 회장의 아들도 영웅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죽음의 문턱에서 아버지를 다시 만난 아들의 울음이었습니다. 그 모습에 현장에 있던 노동자들과 시민들도 함께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구조된 반장이 링거를 꽂은 채 절뚝거리며 다가와 강태양을 끌어안았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우리 살려줘서 고맙습니다. 현장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작게 시작된 박수 소리가 점점 커져 거대한 파도처럼 현장을 뒤덮었습니다. 강태양은 흙투성이가 된 얼굴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거치고 맑은 하늘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강태양은 자신이 이 현장의 진정한 주인이 되었음을 느꼈습니다. 핏줄 때문이 아니라 흘린 땀과 눈물로 증명해낸 자격이었습니다. 뉴스 속보가 타전되었습니다. 속보 검찰, 한민재 전무 긴급 체포, 공항에서 도주 중 검거, 속보 강태양 이사, 화재 현장에서 결정적 증거 확보, 영웅적 활약 화재. 병실에 숨어있던 한민재는 해외로 도피하기 위해 공항으로 향하다가 생중계된 강태양의 폭로를 보고 출동한 검찰 수사관들에게 덜미를 잡혔습니다. 수갑을 찬 한민재가 카메라를 향해 악을 썼지만 그 누구도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정의의 심판은 늦었지만 확실하게 그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 후 병원 중환자실이었습니다. 강태양은 간단한 응급처치만 받은 채 붕대를 감고 아버지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산소호흡기를 쓴 채 잠들어 있는 한진혁 회장은 수척해 보였지만 모니터의 심박수는 규칙적으로 뛰고 있었습니다. 강태양은 침대맡에 앉아 아버지의 거친 손을 자신의 뺨에 갖다 대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살아있는 온기였습니다. 강태양이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속삭였습니다. 아빠, 이제 다 끝났어요. 나 약속 지켰어요. 회사도 지키고 사람들도 지켰어요. 한진혁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마치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는 듯이요. 강태양이 눈물을 훔치며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푹 쉬어요. 일어나면 나랑 같이 곰방 한판 해야죠. 아빠가 곰방의 전설이라면서요. 창밖으로 붉은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폐허가 된 현장 위로 그리고 두 부자의 가슴속으로 새로운 희망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형사부 법정안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방청석은 기자들과 대한건설 주주들 그리고 시민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피고인석에는 수의를 입은 한민재가 초췌한 몰골로 앉아 있었습니다. 명품 수트로 감췄던 그의 비열한 본성은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불안하게 떨리는 눈동자 위로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피고인 한민재는 자신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무고한 노동자들의 생명을 담보로 방어를 교사하고 살인을 미수에 그치게 한 점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합니다. 또한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한민재가 입술을 물어뜯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재판장이 안경을 고쳤으며 주문을 낭독했습니다. 이에 본 재판부는 피고인 한민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땅, 땅, 땅. 판결봉 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지자마자 한민재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한민재가 핏대 선 목으로 악을 썼습니다. 이건 무효야. 모함이라고.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대한건설 주인이야. 강태양 저놈이 다 조작한 거라고. 교도관들이 달려들어 한민재의 양팔을 꺾어 제압했습니다. 한민재가 질질 끌려나가며 방청석 맨 뒤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강태양, 너 이 자식, 내가 가만둘 것 같아? 여기서 나가면 널 죽여버릴 거야. 죽여버린다고. 방청석 맨 뒷줄, 어둠 속에 앉아있던 강태양은 그 모습을 무표정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형제라고 불릴 뻔했던 남자의 추악한 몰락이었습니다. 욕망에 눈이 멀어 핏줄도 사람도 버린 괴물의 최후는 비참했습니다. 한민재의 목소리가 복도 밖으로 사라지자 강태양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슴 한구석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비로소 내려간 기분이었습니다. 법원을 나서는 강태양의 위로 따스한 햇살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몇 시간 후 서울대학교병원 VIP 병동이었습니다. 창가에는 휠체어에 앉아 병원 정원을 내려다보는 한진혁 회장이 있었습니다. 큰 수술을 견뎌낸 그는 많이 수척해져 있었지만 표정만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해 보였습니다. 드르륵. 병실 문이 열리고 강태양이 들어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한진혁이 휠체어를 돌려 아들을 마주 보았습니다. 20년 전 젊은 시절의 자신을 꼭 빼닮은 아들이 듬직하게 서 있었습니다. 한진혁이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그래, 재판은 어떻게 됐느냐? 강태양이 침대 옆 의자에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징역 15년 나왔습니다. 항소하겠지만 증거가 명백해서 뒤집히진 않을 겁니다. 한진혁이 씁쓸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피가 섞이지 않았고 악행을 저질렀지만 한때 아들로 키웠던 아이를 감옥에 보낸 아비의 심정은 복잡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자신이 방치한 업보라 생각하는 듯 한진혁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강태양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한진혁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반쪽짜리 하트 펜던트였습니다. 한진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강태양이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유품, 다시 아버지께 돌려드리고 싶었어요. 아버지가 갖고 계시는 게 맞는 것 같아서요. 한진혁은 떨리는 손으로 펜던트를 어루만졌습니다. 떠나간 아내에 대한 그리움과 미안함이 밀려오는 듯 했습니다. 강태양이 망설이다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키워준 엄마, 김순자 씨요. 방금 수술실 들어갔대요. 한진혁이 고개를 들어 강태양을 바라보았습니다. 강태양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신장 이식 수술, 아버지가 지원해 주셨다고 들었어요. 유괴범인데 왜 도와주셨어요? 자신을 유괴했지만 20년 동안 친아들처럼 키워준 여인. 그녀는 자신의 콩팥이 망가질 때까지 막노동을 하며 강태양을 지켰습니다. 한진혁은 잠시 창밖을 응시하다 입을 열었습니다. 그 사람이 널 데려가긴 했지만 결국 널 살린 것도 그 사람이더구나. 20년 동안 내 대신 널 지켜준 그 사람에게 고마움을 갖고 싶었다. 강태양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김순자는 수술 전 강태양에게 죗값은 평생 갚으며 살겠다고 눈물로 약속했습니다. 강태양에게는 2명의 어머니가 있었고 이제 2분 모두를 가슴에 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진혁이 강태양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아들의 손이 한진혁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한진혁이 물기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양아, 고맙다. 못난 아비를 용서해줘서. 강태양은 짐짓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 아직 용서 안 했어요. 한진혁이 놀란 눈으로 아들을 쳐다보자 강태양이 피식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제 옆에서 갚으세요. 곰방 일당 대신 회장님 경영 노하우로 갚으시라고요. 이자까지 쳐서요. 한진혁의 눈가에 주름진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알았다. 내 남은 인생 다 바쳐서 갚으마. 두 남자의 눈가에 따뜻한 물기가 어렸습니다. 서먹했던 20년의 세월이 맞잡은 두 손의 온기로 사르르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비로소 진정한 가족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1년 후, 대한건설의 대규모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이었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타워 크레인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레미콘 차량들이 줄지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다. 밥 먹으러 가자. 오후 12시를 알리는 사이렌 소리가 울리자 안전모를 쓴 인부들이 우르르 한바지 편장 식당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땀 냄새와 밥 냄새가 섞인 활기찬 현장이었습니다. 개중에는 낯익은 얼굴도 있었습니다. 말끔한 작업복을 입고 현장을 지휘하는 강태양 회장이었습니다. 작업 반장이 수건으로 땀을 닦으며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오늘 메뉴 제육볶음이라는데 같이 가시죠. 제가 특식으로 계란 후라이 하나 더 얹어달라고 말해놨습니다. 강태양이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이쿠, 반장님 먼저 가십시오. 전 오늘 선약이 있어서요. 반장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선약이요? 누구랑요? 강태양은 대답 대신 눈짓으로 현장 구석진 곳에 있는 벤치를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편안한 등산복 차림의 노신사가 보온 도시락을 까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진혁 명예회장이었습니다. 한진혁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뒤 강태양이 진행하는 모든 현장을 돌며 노동자들의 쉼터를 관리하고 안전교육을 하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재벌 총수가 아닌 현장의 왕고참으로 돌아온 셈이었죠. 강태양이 벤치로 다가가 털썩 앉았습니다. 아니, 명색이 회장 아들인데 한바지밥 좀 먹으면 안 돼요? 왜 맨날 도시락이에요? 강태양이 투덜거렸지만 젓가락은 이미 한진혁이 싸온 두툼한 계란말이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한진혁이 혀를 차며 밥뚜껑을 열어주었습니다. 잔말 말고 먹어. 이게 왕년의 곰방꾼 강만수 표 특제 도시락이다. 밖에서 사 먹는 조미료 덩어리랑 비교가 되냐? 강태양이 밥을 한 숟가락 크게 떠넣으며 우물거렸습니다. 간이 좀 짠데요? 나이 드시면 미각이 둔해진다더니. 한진혁이 숟가락으로 강태양의 손등을 툭 쳤습니다. 먹기 싫으면 내놔. 김 실장 주게. 아이 참, 농담도 못해요? 두 사람은 티격태격하며 점심을 먹었습니다. 지나가던 직원들이 그 모습을 보고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회장과 명예회장이 아닌 그저 사이좋은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강태양이 짓고 있는 아파트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웅장하게 솟은 건물의 뼈대가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아빠, 저거 봐요. 튼튼하죠? 뼈대 하나는 끝내주게 올렸네. 한진혁이 커피를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아주 실하네. 누구 아들이 지었는지 기초가 탄탄해. 강태양의 표정이 사뭇 진지해졌습니다. 옛날에 아빠가 그랬잖아요. 벽돌 한 장 무게가 4kg라고. 근데 회장이 돼서 보니까 결제 서류 한 장 무게가 40kg는 되는 것 같아요. 가끔은 숨이 막힐 때도 있어요. 수천 명의 직원과 그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무게. 한 번의 결정이 회사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압박감.
강태양은 그 보이지 않는 무게를 견디고 있었습니다. 한진혁이 숟가락을 내려놓고 아들을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무겁냐? 강태양이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죽을 만큼요. 차라리 벽돌 3,000장 나르는 게 더 쉬운 것 같아요. 한진혁이 강태양의 어깨를 단단하게 감싸쥐었습니다. 그래야지. 그 무게를 견디는 게 가장이고 리더다. 가볍게 느껴지면 그건 네가 일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증거야. 한진혁은 남은 반찬을 정리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양아, 너무 걱정 마라. 힘들면 언제든 말해. 벽돌은 같이 들어주지 못해도 네가 힘들 때 기댈 등은 내어줄 수 있으니까. 내 뒤엔 항상 이 아빠가 있다. 강태양은 울컥하는 목맨 소리를 감추려 물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20년 전 잃어버렸던 그리고 공사판 먼지 속에서 다시 찾은 가장 든든한 백이었습니다. 강태양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기지개를 켰습니다. 아, 잘 먹었다. 밥값은 해야죠. 한진혁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뭐냐? 뭐부터 할까? 안전점검? 강태양의 눈이 장난스럽게 빛났습니다. 그는 현장 한 구석에 놓여있던 빈 질통벽돌 지게 2개를 가져왔습니다. 아빠, 왜? 우리 내기 하나 하실래요? 저기 백오동 입구까지 누가 먼저 가나? 진 사람이 오늘 저녁 설거지하기. 한진혁이 기가 차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 녀석 보게.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아? 나 강만수야. 곰방의 전설. 너 기저귀 찰 때 나는 벽돌 짊어지고 날아다녔어. 강태양이 질통을 등에 매며 도발했습니다. 에이, 전설은 옛날 이야기죠. 지금은 현역이 대세 아닙니까? 쫄리면 빠지시든가요. 한진혁이 오기를 부리며 질통을 낚아챘습니다. 좋아. 덤벼. 내가 너 하나는 가볍게 이긴다. 오후에 햇살이 쏟아지는 공사 현장. 수트 차림의 젊은 회장과 등산복 차림의 늙은 명예회장이 나란히 질통을 맸습니다. 어울리지 않는 복장이었지만 2 사람의 등은 똑 닮아 있었습니다. 준비, 시작. 강태양이 구호를 외치며 앞서 나갔습니다. 부정 출발이야. 거기 안 서? 한진혁이 호통을 치며 그 뒤를 쫓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뜀박질이라기보다 앞서가는 아들이 넘어지지 않게 뒤를 봐주는 걸음에 가까웠습니다. 강태양이 앞서가다 말고 뒤를 돌아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땀과 먼지로 얼룩졌던 과거의 얼굴 대신 희망과 행복으로 가득 찬 얼굴이었습니다. 아빠, 빨리 와요. 같이 가요. 한진혁이 숨을 헐떡이며 웃었습니다. 그래, 간다. 같이 가자, 아들아. 수백 명의 노동자가 흘리는 땀방울 사이로 2 부자가 나란히 걷고 있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다시 시작된 그들의 동행은 그들이 짓고 있는 그 어떤 마천루보다 높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현장의 소음이 마치 2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는 빵빠레처럼 울려 퍼지는 가운데 화면이 서서히 멀어지며 이야기는 막을 내립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땀 흘리던 청년 태양이가 부패한 권력을 무너뜨리고 진정한 주인이 되는 과정이 여러분께 짜릿한 통쾌함과 따뜻한 감동을 동시에 전해드렸기를 바랍니다. 벽돌 한 장의 무게를 견디는 자만이 가장 높은 곳에 오를 자격이 있다는 태양이의 말이 긴 여운으로 남는데요. 어쩌면 우리의 삶도 매일 무거운 짐을 지고 오르는 고단한 계단 같지만 그 끝에는 태양이와 아버지처럼 따뜻한 햇살과 웃음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서로의 등을 밀어주는 2 부자의 뒷모습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지치고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내 편이 늘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